지금부터 기말고사 시험 범위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식민지로 삼은 다음 식민 통치의 최고 기구인 조선 총독부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렇게 세 개의 시기로 나뉘어서 식민 통치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를 펴놓고 같이 들어야 합니다. 자, 먼저 1910년대 식민 통치 방식을 우리는 무단 통치라고 합니다. 일본의 육해군 현역 대장 가운데 한 사람이 총독으로 오게 되고요. 헌병 경찰을 그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조선인에 한해서 태형이라는 형벌이 부활이 되고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교사, 인상적이죠? 3.1운동을 계기로 1920년대로 가게 되면 문화통치로 통치 방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문화통치는 상당히 부드러운 통치 방식을 얘기하는데요. 헌병 육해군 현역 대장 대신 문관 총독도 가능하게 규정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헌병 경찰 대신 보통 경찰 제도로 바뀌어지고요. 민족신문의 발행을 허가해 주어서 1920년에 동아일보, 조선일보와 같은 민족신문이 발행이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문관 총독은 한 명도 임명이 된 적이 없었고요. 보통 경찰 제도로 바뀐 대신 오히려 경찰의 수나 경찰 관서의 수는 2배 내지 3배까지 증가가 됩니다. 민족신문의 발행을 허가해 주겠다고 했지만 언론에 대한 탄압이 극심했습니다. 결국 문화통치의 본질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부드러운 통치 방식, 겉으로 드러나는 부드러운 듯한 통치 방식을 통해 친일파를 키워내고 결국 우리 민족을 찢어놓겠다고 하는 민족 분열 통치가 문화 통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29년 미국에서 대공황이 일어나게 되고 이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은 침략 전쟁을 선택하게 됩니다.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서 1930년대에는 우리 민족을 그들의 전쟁에 철저하게 동원하기 위해 결국 우리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1930년대는 민족말살 정책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국 신민화를 부르짖으면서 황국 신민의 서사를 암송하게 합니다. 황국 신민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본 천황의 나라의 신하된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민족 종교인 종교의 사찰인 신사에 가서 참배하게 했고요. 한국어 사용을 금지시키고 한국 역사 교육도 금지시켰습니다. 궁성 요배를 시키고요.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민족말살 정책의 특징들을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각각의 시기의 식민지 경제 정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910년대 일본은 식민 통치에 필요한 기초 자료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토지의 소유주로 하여금 정해진 기한 내에 토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했는데요. 이를 통해 일본은 지세 수입을 늘리고 미신고 토지를 약탈해서 최대 지주가 조선 총독부가 됩니다. 약탈된 토지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통해 결국 일본으로부터 농업 이민을 받아들여 우리나라의 일본인 지주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회사령인데요. 1910년대 회사령은 조선에서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회사 설립을 하고자 하면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회사 설립을 되도록 해주지 않으려는 의도였죠. 자, 1910년대 세 가지 기억합니다. 무단 통치, 그리고 토지조사 사업,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되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이 일을 맡아 처리했다는 것, 그리고 회사령, 다시 무단 통치, 토지조사 사업, 회사령, 20년대의 경제 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14년부터 1918년 사이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데요. 일본은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으로서 전쟁 이후에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진행되고 인구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부족한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바로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미에 동그라미를 치고 쌀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쌀 생산을 늘리는 계획이 되겠죠? 자, 다시 일본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었고요. 쌀 생산량을 늘렸는데 사실은 늘어난 쌀 생산량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국내에 쌀 부족 현상이 생겨나게 되고 쌀값이 폭등하여 만주로부터 콩이나 잡곡을 수입해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조선의 식량 사정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산미 증식 계획에 들어가는 그 비용을 소작농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소작농들이 2차 몰락을 하게 됩니다. 1920년대에는 회사령을 또한 폐지하게 되는데요. 산업화 진행에 따라 일본이 축적된 그 자본을 조선에 투자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 설립을 보다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허가제 대신 회사 설립의 신고 제도를 채택하게 됩니다. 일본의 회사가 크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193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전시체제 하에서 병참 기지화 정책이 추진되는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중일 전쟁이 일어난 1937년 이후에 강화가 되게 됩니다. 1938년 일제는 국가총동원령이라는 법령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조선에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총체적으로 수탈하게 됩니다. 물적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전쟁 관련 산업을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육성하게 되고요. 쌀과 금속을 강제로 걷어가는데 이걸 공출이라고 합니다. 결국 식량은 배급 제도로 바뀌게 되고요. 인적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하는 징용, 전쟁에 지원을 받는 지원병, 그리고 그 사이에 학도 지원병, 그리고 징병, 강제로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위안부 제도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일제강점기 일본의 식민 통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